지난 영상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단백질의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직후에 단백질 먹어야 근육 합성이 최대화된다. 공복이 길어지면 근육이 바로 빠진다. 단백질은 하루에 4번에서 5번 이상 자주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저녁에 운동을 하면 저녁에 단백질을 꼭 먹고 자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또 효과적으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영양 분야에는 상식처럼 알려진 기회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 합성이 최대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서 운동이 끝나자마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늦은 밤 운동을 하고 나서도 뭘 먹고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현재에도 일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논쟁을 재검토한 대표적 논문은 2013년에 발표된 다음의 두 자료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운동 후 30분과 같은 이 좁은 창에 먹어야 효율이 최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섭취하는 창, 이 윈도우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운동 전에 식사를 했는지, 운동의 강도와 훈련 상태 또는 하루에 총 단백질 섭취량은 어떠한지, 이것들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들은 결국 기회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길고 유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이후 영양소 섭취 타이밍에 관련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고, 절대적 관점에서는 하루에 총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하게 채우는 것, 그리고 운동 전후 섭취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탄수화물 섭취는 오히려 글리코겐 합성 또는 회복 관점에서는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항성 운동 케이스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운동 직전에 먹는 것과 직후에 먹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17년에 발표된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는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저항 훈련이 경험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운동 직전에 단백질 섭취한 그룹과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근력이나 근비대 증가 또는 체성분의 변화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섭취 타이밍이 이런 근육 합성 최대화에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처럼 이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 이 합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시간 프레임에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 단백질 합성 작용은 단순히 몇 분이나 몇 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24시간에서 48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단백질 못 먹었다고 해서 또는 잠시 공복이 길었다고 해서 오늘의 운동 효과를 최대한으로 못 본다는 근거는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근육 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과제를 제출하는 걸 생각해보면 과제를 일찍 내든 또는 마감 직전에 내든 기한 안에 제대로 제출만 하면 점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운동 이후에 단백질 섭취도 비슷합니다.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기간 사이에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최대한의 근육 합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더 중요한 변수가 섭취 타이밍이 아니고요. 하루의 단백질 총 섭취량을 채우고 끼니당 충분한 영양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운동을 매일 하지 않거나 운동 사이의 간격이 24시간 이상인 일반인이라면 운동 직후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무언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에 2번 이상 운동을 하거나 운동 사이 간격이 짧은 운동선수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최대화보다는 다음 운동을 대비해서 글리코겐을 회복시키고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 이후에 빨리 먹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동을 자주 해서 운동 간격이 짧은 선수에게는 단백질 타이밍보다는 글리코겐 충전 목적의 식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고강도 저항성 훈련을 중간 정도의 볼륨을 했을 때는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약 36에서 39%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훈련 볼륨과 빈도가 높다고 해도 회복 간격이 24시간 이상이면 글리코겐이 완벽하게 채워진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글리코겐이 많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탄수화물 섭취가 약간 늦어진다고 해도 약 15시간에서 30시간 내에 훈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운동 직후 식사에 집착할 필요는 크지 않다. 대신에 하루의 총 단백질 섭취량과 이 식사와 훈련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혹시나 운동 훈련이 많거나 또는 운동 선수인 경우에는 다음 운동을 위해서 탄수화물, 수분, 전해질, 충분한 단백질을 비교적 빠르게 보충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운동 중 단백질 분해가 과도하게 증가한 상황을 줄이면서 간접적으로 단백질 증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총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총량을 먹더라도 어떻게 나눠서 먹느냐, 이 분배 전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2014년 더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하루에 비교적으로 고르게 분배해서 섭취했을 때 이걸 저녁에 몰아서 섭취했을 때보다 24시간 동안의 근육 단백질 합성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의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같아도 단백질을 하루 3끼에 비교적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방식보다 24시간 내에 이 합성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먹는 패턴이 24시간 근육 단백질의 합성 작용을 약 25%더 높게 만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하루의 총 단백질 섭취량이 1순위이긴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나눠서 먹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근육 합성을 못한다거나 근육이 바로 빠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간 제한 섭취를 하는 분들에게서 종종 발견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근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총 섭취량, 특히 단백질을 어떻게 먹었는가, 충분히 먹었는가, 또는 저항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체성분 측정의 방식과 또는 글리코겐 변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이런 맥락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되었던 무작위 통제 실험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은 최소 5년 이상 근력 운동을 해왔던 남성이었고요. 8주 동안 한 그룹은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16:8 시간 제한 섭취를 했고요.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식사 패턴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두 그룹 모두 칼로리와 다량 영양소 구성은 유지한 채로 먹는 시간만 바꿨다는 겁니다. 시간 제한 섭취를 했던 그룹은 오후 1시, 4시, 8시 이렇게 3끼를 먹으면서 16시간 단식을 했습니다. 일반식 그룹은 아침 8시, 오후 1시, 밤 8시 이렇게 3끼를 먹었고요. 두 그룹 모두 똑같은 내용의 운동을 했고요. 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이후에는 30분 이내에 유청 단백질 20g을 섭취하도록 해가지고 운동 후 단백질의 변수도 최대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꽤 흥미롭습니다. 16:8 시간 제한 섭취를 했던 그룹에서 체지방이 유의미하게 더 감소했고요. 반대로 제지방량, 근육의 단면적, 최대 근력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 운동을 했을 때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근육과 근력을 지키면서도 체지방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시간 제한 섭취를 했던 그룹에서 테스토스테론과 IGF-1과 같은 성장 또는 동화 관련된 호르몬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과 근력 손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한 섭취를 했던 그룹은 혈당과 인슐린이 내려가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아디포넥틴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은 감소하고 일부 염증 마커와 같은 것들이 감소하는 변화도 함께 관찰됐습니다. 이때 휴식 대사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호흡 교환율을 봤을 때는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에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에서도 핵심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대조군의 경우에는 하루에 13시간 정도의 이 넉넉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먹었고요. 다른 그룹에서는 먹는 시간을 평균 7.5시간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16:8 시간 제한 섭취를 한 것과 비슷하죠. 이 양쪽 그룹에서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 양쪽 그룹 모두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의 1.4배 이상을 목표로 잡았고요.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는 1.6배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단 조건 아래서 8주 동안 주 3회 운동을 하면서 이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먹는 시간을 제한했던 시간 제한 섭취 그룹에서도 제지방량이 증가했고 팔과 허벅지 근육의 두께가 증가하는 근비대가 나타났으며 벤치프레스와 레그프레스와 같은 이 최대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 결과도 동일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 창이 짧아졌다는 것만으로 근육 성장이나 근력 향상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 제한 섭취 자체가 아니고요. 총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맞추고 저항 운동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공복 시간을 늘리거나 단식을 했을 때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복 시간을 늘리거나 단식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체중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성분 측정 장비가 근육 단백질만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분과 글리코겐이 같이 섞여 있는 이 제지방 덩어리를 함께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공복으로 근육이 바로 빠진다 또는 근육 합성에 손해를 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하지 않은 시간 제한 섭취,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16대 8이나 18대 6과 같은 시간 제한 섭취를 하더라도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단백질과 이 칼로리를 충분히 먹는다면 제지방량과 근력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복 시간 자체가 아니라 공복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 총량이 부족해지거나 그만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거나 또는 저항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몇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하는가도 자주 논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근육을 낳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자주 나눠서 먹으라는 조언이 통용됩니다. 실제로 트레이너분들도 하루에 4번, 5번 또는 그 이상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단백질을 100g 먹는다고 할 때 이것을 매 끼니마다 10에서 15g씩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충분하게 자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조금씩 자주 나눠서 먹는 게 항상 효율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 전문가 돈 레이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대사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끼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었을 때 이 근육 합성을 시작할 만큼의 자극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통틀어서 조금씩 계속해서 나눠서 먹는 방식보다는 최소한 하루에 2끼 이상은 단백질을 충분한 용량으로 확실하게 채워 먹는 식사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끼니나 간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생활 패턴 또는 소화 상태 또는 선호도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나 분배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양과 질입니다. 수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회복, 식욕 조절, 혈당 안정, 감정 조절까지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를 생각해봤자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맞추는 건 수능에서 탐구 영역 과목에서 몇 문제를 더 맞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하루에 총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는 것과 밤에 충분하게 깊게 자는 것은 국영수와 같은 메인 과목입니다. 우리가 잠을 망치면서까지 운동 직후에 늦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수면을 방해하는 것, 이건 메인 과목을 망치고 탐구 영역에 가산점만 올리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점수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 시스템 관점에서도 너무 자주 먹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의 휴식과 회복도 건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몸이 계속 무언가를 소화하게 만들고 이것은 몸이 적절하게 회복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으로 먹었을 때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식욕과 포만감 호르몬의 리듬이 교란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보디빌딩을 했던 선수 중에서는 만성적인 소화 문제를 겪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운동이 직업이라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자주 먹는 게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큰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다만 대중적인 가이드를 정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이나 또는 직장인 또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식사를 2끼에서 3끼를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할 때 소량의 간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몇 끼를 먹느냐보다는 하루에 총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되 최소 2끼에서는 각각
30g 이상의 단백질을 확실하게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운동량이 많아서 하루에 단백질 섭취 목표가 대략 150g에서 200g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 정도의 단백질 양은 하루에 두세 끼 모두 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두세 끼가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4끼를 기본으로 하거나 간식이나 보충제 형태로 보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무조건 끼니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총 섭취량을 달성하면서도 소화 부담, 식욕과 포만감의 리듬 또는 수면의 어떤 최적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근육 단백질 합성만 놓고 보면 단백질은 반드시 어떤 시간에 먹어야 한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게 추가적 효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낮에는 외부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식을 주도적으로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아침과 낮에 대충 먹고 저녁에 과하게 몰아서 먹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쉽고요. 다음날의 컨디션과 식욕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침을 잘 먹는 것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대사 리듬을 깨우고 하루의 어떤 패턴을 안정화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전날 마지막 식사 이후 공복 시간이 긴 상태인데요. 이때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는 GLP-1, CCK, PYY와 같은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수화물에다가 단백질 추가로 많이 먹었을 때는 하루 중에 혈당 변동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떤 불필요한 간식 욕구나 폭식을 할 리스크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과식을 줄여서 수면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단을 지속하려면 식욕, 포만감, 컨디션이 안정적인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적일수록 하루 동안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주고 하루 동안 안정적인 식욕, 포만감, 컨디션을 유지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고려할 때는 하루에 총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는 게 우선이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은 결국에 총량이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운동 직후에 빨리 먹어도 또는 잘 나눠도 그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은 엄청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못 먹었거나 또는 못 먹을 예정이라면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24시간 범위 안에서 더 잘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최소 2끼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넣어서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너무 조금씩 계속 나눠서 먹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효율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상황에서는 최소 2끼 이상은 30g 이상의 단백질을 먹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 수면의 건강 또는 소화 시스템의 건강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단백질의 과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 영상도 같이 보시면 오늘의 내용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강박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각자의 우선순위, 어떤 상황, 선호도, 맥락에 따라서 각자가 그냥 스스로만의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요. 각자에게 맞는 운동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모두 겸엑스 라이프샵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 쇼핑몰의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겸엑스 라이프샵에 가시면 우리의 숙면에 도움이 되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 작년에 한국국제올리브대회에서 1등했던 올리브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구매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익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